그 상담 NCS 중분류 상담 NCS 안에 심리 상담 NCS라는 분류 체계가 있는데요. 그 안에 있는 그 트라우마 상담이라던가 심리 상담 NCS에 대한 주제로 연세대학교 권수영 교수님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스크를 벗고 할게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NCS라고 하는 게 우리 심리상담 분야가 이렇게 분류가 되기 시작한 게 2015년부터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동안 이 사회 재난과 저희가 좀 법제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이렇게 맞물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 잠깐 하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소속 교수인데 또 이렇게 타이틀을 연세대학교 가습기 살균제 보건센터장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2014년부터요 여러 상담 교수님들이 우리가 이제 제도권 안에 들어가서 국가 자격을 취득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제 세월호 참사가 터졌는데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온마음 센터라고 안산에 트라우마 센터가 생겼는데 한 40명 정도의 풀타임 직원을 고용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심리 상담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단 한 명도 채용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주로 센터장은 당연히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고 지금 정혜선 센터장님은 이제 정신보건 간호사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번 우리 정신과 선생님들이 하시다가 이제 간호사 선생님으로 갔는데 그 40명들이 전부 다 어떤 분들이냐면 정신보건 전문 인력들이었어요. 그래서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정신보건 간호사, 또 사회복지사. 저희는 이제 국가 자격, 특히 이제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어떤 전문 인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단 한 명도 채용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법제화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데요. 또 다른 또 사회적 참사가 바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였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특별법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지금 12개의 가습기 살균제 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11개 병원과 1개 센터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신체 워낙 건강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그 법안의 어떤 규정에 따라서 이게 센터가 운영되는데 최근에 나눴어요. 신체와 건강, 신체 건강과 워낙은 정신 건강인데 저희가 이제 마음 건강이라는 말을 자꾸 사용하니까 이제 마음 건강이라고 이제 분류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나머지는 다 병원이죠, 그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피해자들을 이제 신체를 사람을 나누어서 지역에 따라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고요. 정신 건강은 저희가 연세대학교가 이제 맡게 되는데 그 연세대학교 맡게 된 이유가 있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 상담진흥협회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요 상담단체 연합기구인데 꽤 오랫동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해 왔어요. 그때 이제 제가 협회 회장을 맡고 있어서 제가 이제 연구 책임자를 하는 바람에 제가 이 일을 계속해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2017년부터 시작했는데 굉장히 잘해서 또 연이어서 용역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시작할 땐 이렇게 시작됐어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입은 분들 단계를 나눴습니다. 요즘엔 단계 말을 안 쓰는데 노출이 됐는데 노출은 확인됐는데 피해를이라고 하기는 조금 왜냐면 워낙부터 천식이 있었어. 그래서 이게 가습기 피해인지 어떻게 알지? 이런 좀 아리까리한 사람은 이제 단계가 3단계, 4단계. 4단계 뭐냐면 노출은 확인되지만 이거는 뭐 거의 가습기 때문에 그런지 알 수가 없는데 뭐 이런 경우에는 심지어는 아이가 죽었는데도 보상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분들이 힘들었겠죠. 너무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이분들부터 심리 상담을 좀 해보면 어떠냐 그래서 이 아까 얘기한 건강 모니터링 사건 전혀 상관없이 4단계만 먼저 심리 상담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정신 건강도 모니터링을 했었는데 그때 아산병원이 할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어린 아이가 굉장히 정신 의학 치료를 받았다가 나중에 뭐 기록에 남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원자도 많지 않았는데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는 이제 굉장히 저희도 힘들었어요. 왜냐면 심리 상담 받으면 뭐 하냐? 빨리 보상이나 해줘라 이런 사람들도 막 거칠게 하긴 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제 서서히 저희 심리 상담을 통해서 마음이 좀 위로받고 또 공감받고 그러면서
유가족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유가족인데도 4단계라는 거예요. 네, 이미 자식이 죽었는데도 이제 그런 분들 애도 상담도 하면서 저희 프로그램에 이제 지원하는 분도 많고 신청하는 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니 1단계, 2단계, 3단계 이제 보상받는 사람도 당연히 그럼 심리상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래 갖고 이제 단계와 상관없이 이제 과학원에서 이제 용역 사업을 이제 공고를 하게 됐고 저희가 또 다시 이제 그걸 이제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다가요. 2020년에부터는 2020년 3월부터는 아예 차라리 그냥 어느 기관에다 위탁해야 되겠다. 마치 다른 어떤 신체건강 병원처럼. 그래서 제가 연세대학교에 있는 바람에 그냥 연세대학교 가족의 살균제 보건센터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왜 제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올해도 한 몇 번 만났거든요. 그 정혜선 우리나라에 그래도 뭐 지금 사회적 참사 때문에 두 센터가 있는데 하나는 그 안산에 있는 온마음 센터고 또 하나는 이제 연세대학교에 있는 가습기 살균제 보건센터인데 마음 건강, 정신 건강 측면에서 근데 어쨌든 뭐 거긴 당연히 정신보건 전문 인력이 지금 일찍이 센터장을 맡았는데 최근에 저희가 여러 우리 심리상담 분야가 뭐 NCS에도 관심 가지 생각 시작하고 그러면서 약진의 결과가 아닌가 또 우리 상담진흥협회 그동안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번 학기에 제가 또 마침 그 박사 세미나 주제가 트라우마 세미나였어요. 그래서 여기 동원된 청중이 꽤 많이 있는데 그래서 뭐 또 가산점 준다고 하니까 눈에 불을 켜고 또 여기 오신 분이 꽤 있는데 제가 트라우마 세미나면 첫 번째 질문 이거를 이제 한번 골라보라고 그래요. 뭐가 그 트라우마의 가장 적절한 이해입니까?라고 하는 거죠. 그 이제 이게 상장 함정이죠. 1번은 트래직 이벤트, 뭐 이태원 참사와 같은 참사. 2번은 침습적 기억, 우리가 많이 들어본 거죠. 세 번째는 굉장히 극도의 어떤 스트레스 반응. 그럼 주로 이제 1번, 2번, 3번을 택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4번은 좀 이상해요. New way of life, 아주 새로운 삶의 방식, 태도, 이거 뭐지? 이게 뭐 4번은 이건 이제 정답이라고 생각하기 좀 어려운 거죠. 이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제가 기고문을 하나 쓴 적이 있는데 제가 뭐 기고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제 갑자기 이제 제가 어느 신문에 한 몇 년 동안 그 집필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신문사에 이제 논설위원이 전화를 해서 갑자기 이태원 참사가 터졌는데 글 하나 써달라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쓰게 된 건데 주제는 뭘 할까 그러다가 이런 막 그 뉴스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전 국민이 트라우마가 걸렸다. 뭐 이런 거예요. 전 국민이 갑자기 이제 계속해서 이제 화면을 보다 보니까 전부 다 막 잠도 못 자고 막 눈물이 나고 뭐 이런 거죠. 이게 지금 제가 그래서 제목이 팩트 체크와 국민적 애도 이렇게 돼 있는데 팩트 체크를 해보자는 의미는 뭐냐면 이게 정말 트라우마란 말을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장애라고 써요. 트라우마는 이제 정신과 쌤들이 생각할 때는 평생 약 먹어야 돼. 약물적 치료가 필요한 거야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왜 포스트겠어요, 그죠? 근데 PTSD랑 트라우마랑 우리가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큰 중병이 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기고문에 제가 무슨 얘기를 썼냐면 예전에 세월호 때 이제 아이가 뭐 사망한 친구도 있지만 생존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70명 정도. 근데 생존한 아이들을 한 곳에 모아놨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거의 한 달 가까이 밖에도 못 나가게 할 정도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국민적 애도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제 합동 분향소를 만들어서 근데 거기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이제 한 달쯤 됐을 때 이제 KBS에서 그 추모 방송을 했습니다. 생방으로 했어요. 그래서 뭐 막 돌다 아무도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까지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브란스의 정신의학 교수님이랑 이제 저랑 뭐 하여튼 그런 몇 분이 해서 그 생방을 했어요. 생방은 좋은 게 뭐냐면 편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냥 질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거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마침 같이 나간 분이 또 우리 강남 세브란스 교수님이에요. 근데 그때 이거 지금 모니터링 한 사람이 누구냐면 고대병원이었어요. 그 좀 조심스러워서 내가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런다. 애들 빨리 통합 그 분향소에 애들 데리고 와라. 왜 거기다 가둬놓냐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대요. 지금 애도할 때지 애들 가둬놓을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발언하고 또 우리 지금 당장 아이들을 뭐 쓰러지면 부축이라도 해주면서 아이들 애도하는데 도와줘라라고 해서 그 방송 나가자마자 바로 한 달 만에 아이들이
여기 뭐 기사 나와 있는 대로 목 놓아 울면서 이제 애도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사실 왜 그러냐면 우리 너무 잘 알만한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라우마랑 우리가 그 스트레스 디소더라고 하는 어떤 장애 이제 근데 포스트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런 사건을 경험하자마자 PTSD가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연구 결과에 이 외상 후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아주 정상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쇼크 단계가 오면 당연히 잠이 안 오는 거고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고 악몽을 꾸는 거고 거의 뭐 일주 동안은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반응 단계라고 하는 거죠. 저는 가끔 전기 충격에다가 예를 들는데 전기 충격이 어떻게 오면 전기가 남아 있는 거예요. 아직도 빠져나가기 전에. 근데 서서히 빠져나간다는 거죠. 이게 회복 단계라는 거예요. 회복 단계는 이제 아까 제가 이 생존한 친구들이 지금부터 정말 펑펑 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회복 단계입니다. 이때는 애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애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도 물론 플래시백이 있겠지만 전문가들이 도와주면서 애도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 심리상담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대부분이 재통합 단계에서 거의 다 대부분이 통합되더라. 조물주가 인간을 만들 때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기가 막히게 만든 거예요. 어떤 충격을 받더라도 대부분 이거를 자연 회복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회복이 안 되는 사람이 가끔 있더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PTSD를 경험하는 분이 있더라. 근데 통계를 아무리 한번 찾아보세요. 저한테 알려주세요. 20% 넘게 어떤 사건을 경험했는데 PTSD 유병률이 있는 세계의 기록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없어요. 전부 다 20% 미만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정신과 선생님들도 나와서 다 병 걸리는 거 아닙니다. 15에서 20%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데이터가 얘기해 주는 거죠. 트라우마는 그 사건 자체와는 전혀 무관하다. 그러니까 1번은 답이 아니다. 트라우마를 PTSD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 회복 안 되는 그럼 15에서 20%들은 어떻게 우리가 도와줘야 될까? 이게 이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저와 여러분이 관심 가져야 될 분야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극적인 사건이 생겼어요. 막 각성 상태가 갑자기 또 멍하기도 하고 침습점 기억이 나오고 잠이 안 오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이거는 인위적인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자연 치유의 대상이다. 그런데 병리적 트라우마라는 건 뭐냐? 우리가 이제 트라우마라고 하면 자꾸 이제 병리적 트라우마만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헷갈리는 거죠. 정상적인 스트레스 반응이랑 헷갈리는 건데 비극적인 경험을 처리하고 다룰 수 있는 리소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심리적 자원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무너진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무너진 사람들은 이 자원이 있어야 좀 이 기억을 잘 처리할 수 있는데 이걸 잘 처리를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억에 관련된 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데 이전에는 전혀 받지 않을 작은 스트레스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더라. 이게 이제 PTSD의 가장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필연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싹 지난 다음에 자연 회복이 안 되는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진 삶의 패턴으로 고통받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흔히 퀀텀 시프트라는 말 되게 많이 쓰던데 트라우마 전문가들이 완전히 그냥 세포까지도 몸이 완전히 변하고 시간도 망가지고 내가 계속 과거에 있는 것 같고 예를 들면 지진을 경험한 사람은 밖에 나갈 수조차 없는 거예요. 조금만 흔들림이 있어도 거의 완전히 너버스 브레이크다운을 하기도 하고 간판 밑에 못 지나고 이런 분들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기본적인 신뢰가 기반이 무너진 상태. 이게 정상적인 땅을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골라보세요라고 할 때 이제 학기를 지나면서 저 강의자가 얘기하는 답은 4번이구나. 완전히 달라진. 그러니까 예전처럼 살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제 정말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마 이게 약물 치료만 가능했다 그러면 우리가 서구나 좀 이제 이 치료에 굉장히 우리보다 진보적인 나라에서 트라우마 집중 치료, 트라우마 집중 심리 치료 이런 말을 쓰지 않고 이런 연구자들이 별로 안 나타났을 텐데 의학적인 진단을 가지고 약물 치료만으로는 트라우마를 충분히 다룰 수 없더라, 치료할 수 없더라라고 해서 트라우마 이제 집중 치료라는 게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연구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까 20%에 해당하는 사람, 맥시멈 2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내적인 어떤 자원이 없고 커패서티가 거의 없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든지 이렇게 자연 회복할 수 있는 뭐 안에 있는 가지고 있는 게 거의 없는 상태. 그래서 트라우마 집중 치료라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트라우마 집중 치료가요. 그냥 시간이 가면 해결된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장기 노출 치료 이런 말을 지금도 쓰는데 그러니까 트라우마 집중 치료를 하는 분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간다고 자꾸 그 사건을 입으로 얘기한다고 몸에 남아있는 신체에 남아있는 어떤 그런 처리되지 않은 기억들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꾸 정신과 가서 뭐 예를 들면 때로는 뭐 우울증 약 먹다가 그 조금 괜찮아지면 또 갑자기 막 올라가면 또 불안장애 약 먹다가 요즘에는 불안과 우울을 같이 잡는 약도 있으니까 뭐 약으로는 왜냐하면 이 트라우마를 견뎌낼 수 있는 어떤 리소스를 리스토어하는 일을 하지 않을 때는 계속해서 이제 장애가 반복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도 우리가 뭐 저도 마찬가지고 말로 치료를 하잖아요. 토킹 테라피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CBT라고 하는 정신과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소개하시는 CBT도 그래서 이제 TFCBT라고 해서 트라우마 포커스 CBT 이런 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기존의 치료 방법이 좀 효과적이지 못하더라 그런 얘기를 이제 트라우마 집중 치료자들이 요즘에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한쪽만 너무 이제 언어로 치료하다 보니까 이제 좌뇌로 기반을 둔 그런 치료 방법이더라. 그래서 내적 자원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일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내적 자원이 도대체 뭡니까?라고 할 때 저도 이런 일을 쓰는 게 맞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애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안정적인 가정 환경, 엄마 아빠가 잘 지원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러면 애착 기반이 좀 튼실한 그런 환자들은 금방 회복한다는 거예요. 친구들도 좋고 공동체도 괜찮고. 근데 그렇지 않은 공동체가 있다거나 부모님으로부터 예전부터 애착이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한 친구들은 어려움을 겪더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어떤 애착의 수준을 좀 질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치료의 방향일 텐데 그런 걸 잘 못할 경우에는 뭐 여러 번 노출해서 장기 노출해서 이제는 뭐 내가 수십 번 수백 번 이 얘기해갖고 좀 괜찮아졌다 하다가도 갑자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세월호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분들이 이제 그걸 회복했는데 갑자기 이제 뭐 수해가 났다든지 막 물에 쓸려 내려가는 그런 TV를 보면 그때부터는 막 완전히 또 삶이 달라지는 그게 이제 트라우마 룹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트라우마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데 악순환을 경험하게 되더라.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기존의 심리 치료는 너무 이 토킹 테라피를 하다 보니까 이 좌뇌 기반으로 해서 어떤 우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상 또 이 몸에 대한 기억을 어떻게든지 내가 새롭게 재건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긍정주의적 접근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이유가 저는 이제 미국서 임상 훈련을 받은 사람인데요. 상담을 진짜 한번 제대로 해보려면 진짜 힘든 게 있대요. 끝까지 치료가 안 되는 게 있대요. 그거 한번 해보려고 하나가 트라우마고 하나가 중독이더라고요. 중독과 트라우마는 그냥 끝없이 가는 거래요. 그래서 돈은 많이 벌 수 있대요. 치료가 안 된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치료가 안 된다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트라우마도 그렇고 뭐 중독도 그렇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꾸 이 사람이 애착이라든지 신뢰라든지 안정감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인데 계속해서 더 위태롭게 만드는 거. 그래서 과거에 그래도 아주 조그만한 이분이 견뎌낼 수 있는 긍정적인 생존의 자원이 있으면 그걸 오히려 확장하고 재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인 거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 자꾸 이제 생각하고 분석하고 이런 전통적인 심리 치료는 주로 이제 대뇌피질이라고 하는 요즘에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분들이 PTSD에 아니 왜 이렇게 좀 괜찮다가도 갑자기 트라우마 룹에 빠질까라고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게 신경생물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뇌가 그렇게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아니 생각을 해봐 지금 몇 년이야 벌써 몇 년 지났어라고 해도 이게 대뇌피질의 영역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어떤 변연계라고 하는 굉장히 우리 뇌가 우리 공포 불안이라지 이런 경험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 대뇌피질과는 다른 구조로 움직이더라 이런 어떤 새로운 발견, 새로운 연구들을 같이 진행하게 되면서 아 우리가 너무 언어적 능력에 지나치게 의존했구나. 그래서 어떤 사고와 정서, 상상, 또 몸의 운동 뭐 이런 것들을 다 병합하는 통전적인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게 최근의 트라우마 집중 치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신수정 교수님도 발표하실 거라서 제가 간단하게만 요건 설명을 하면 그래서 뭐 이 트라우마에 대해서 뭐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만나면 뭐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해외 사례를 찾아보면 해외 사례는 참 재밌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이런 국가 재난이 발생을 하면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면 여기 보면 CCP라고 하는 게 있어요. CCP 여기 보면 일단 우리로 따지면 보건복지부 여기는 이제 국토부랑 안보부랑 붙어 있는데 우리 국토부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행안부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행안부랑 보건복지부가 같이 움직이는데 행안부가 먼저 중요한 역할을 해요. 지금 우리 행안부는 전혀 그런 역할을 못 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데 이 행안부가 뭘 하냐면 여기 보면 크라이스 카운슬링 어시스턴트 앤 트레이닝 프로그램 이런 걸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CCP가 제가 너무 놀라운 게 진단을 빨리 하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예요. 이 사람들이 왜 몸이 그러는지 뭐 신경생물학적인 어떤 지식을 바탕으로 이게 정상 반응이에요. 잠 안 오라고 괜찮아요. 좀 있으면 회복될 거야. 지금 이러는 거 사실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정신과 선생님이 나오셔고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이번에 참사 났을 때 일반인들도 자꾸 눈물이 난다 그런다. 미치겠다 눈물이 나서. 그 우리 세월에 때도 경험해보고 그게 정상이다. 그 눈물이 안 나오는 게 조금 이상한 분들이에요. 안티소셜이든지 좀 반사회적인 어떤 아니 인간이면 그 눈물이 나야죠. 내 자식이라고 생각이 들면 눈물이 펑펑 나야죠. 그 정상이면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게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따가 또 우리 신수정 교수님 얘기하실 테니까 저 끝에 보면 정말 너무 멋있더라고. Diagnosis free라고. Diagnosis free. 위기 재난 상담사는 이런 피해를 입은 분들 또 아니면 뭐 대리 외상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단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단도 못해 또 우리는 그죠? 그 대신 뭘 하느냐? 당신 PTSD 아니에요. 뭐 벌써 PTSD 얘기라고 그래. 괜찮아, 괜찮아. 그 대신 뭐 우리가 충분히 교육하고 위기 개입을 할 수 있는 상담적 접근을 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시계가 없어서 여기 시계가 없네. 괜찮아? 제가 뒷얘기. 그래서 이제 NCS가요, 진짜 저에게는 참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워낙 그 상담 중분류 안에 소분류로도 심리 상담이 이제 그때 이제 NCS 우리 만들 때 책임 연구원했던 분이 우리 김인규 교수님인데 저도 그때 뭐 연구원 참여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에 12개였죠 교수님. 12개의 어떤 그 핵심 역량, 심리 상담사라면 이런 역량을 갖춰야 돼. 12개의 어떤 역량을 갖췄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그 좀 리바이즈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개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자위에서 개선 사업을 이렇게 연결해 주셔갖고 올해 했는데 저희가 21개로 늘어났어요. 21개로. 이제 거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트라우마 집중자는 빼고 심리 치료. 그 이 심리 치료라는 말을 참 쓰기 어려워요. 요즘 치료 잘 못 쓰게 하니까 자꾸 의료 분야에서도 그렇고. 근데도 일부러 집어넣었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게 지금 우리 분야가 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보건센터의 센터장이 어쨌든 정신과 의사가 아니고 또 저희가 하는 일들이 심리 상담사가 주로 역할을 하고 거기에 이제 물론 정신과 선생님도 계세요. 저희 연세대학교 센터에는 뭐 세브란스 교수님도 한 분 계시고 강남 세브란스의 소아정신과 교수님도 계세요. 같이 이제 공동 연구를 하는데 어쨌든 이 심리 치료 분야 중에 트라우마 심리 치료는 정신과 선생님들보다 우리 분야가 훨씬 더 잘 준비하고 개발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늘어난 21개 그 역량 중에 굉장히 고급 역량일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뭐 정말 상담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더 추가적으로 갖춰야 될 역량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역량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21가지 이제 그 우리 핵심 역량 중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그냥 간단히 여러분 다 아실 만한 내용.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오해할 만한 내용들 하나만 소개하고 마칠게요.
트라우마 집중 치료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이 알려진 게 뭐냐면 EMDR입니다. EMDR. 샤피로라고 하는 사람이 우연히 이렇게 안구 운동을 했더니 자기가 이렇게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을 때 공원에서 새가 왔다 갔다 하는데 새가 왔다 갔다 하는 양쪽으로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쳐다봤더니 갑자기 마음이 좀 가라앉더라. 이래서 이제 발견한 게 안구 운동이 민감을 소실하더라. 막 과각성된 상태를 떨어뜨리더라. 뭐 이런 어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뭐 그 정쟁 갔다 온 분들 모셔다가 안구 운동하니까 실제로 막 과각성된 상태가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실험을 하면서 이제 그 EMDR이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R이 아니었어요. 요거 제가 변천 과정 잠깐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EMD는 뭐냐면 그냥 I 무브먼트만 했더니 민감성이 소실되네. 이걸 이제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치료법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제 리프로세싱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아니면 불 갖고 깜빡깜빡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하다 보면 이렇게 이걸 보세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게 힘들어요. 이게 쳐다보는 게 되게 힘들어요. 충혈도 되고 막 사팔도 되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신과 선생님들도 이게 그래서 이제 불빛 보라고 한 거죠. 불빛 봐도 또 눈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거 꼭 눈으로 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양측성 자극 90년대부터는 이게 꼭 눈으로 안 해도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오디오 디바이스를 사용합니다. 이제 귀에 끼면 삐삐삐삐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훈련 받을 때 이제 이걸 한번 우리 센터가 샀어요. 삐삐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 끼고 있으면 말이 잘 안 들리니까 꼈다 막 해야 돼요. 되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태퍼를 산 거죠. 태퍼는 뭐냐면 가지고 있으면 직 이렇게 양쪽으로 자극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태포를 갖고 이제 저희 센터에서 태포를 구입해가지고 이제 막 트라우마가 막 심한 분들이 이거 이제 쥐고 눈 감고 이제 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쥐고 있으라 그러면 또 막 불안해하는 분이 계셔서 뭐 심지어는 이렇게 허벅지 밑에다 깔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단추를 누르면 눈 감으시라고 그러고 단추를 누르면 그때 이제 자극이 오는 거죠. 그다음에 태핑이 있습니다. 태핑이 되게 많이 알려져 있죠. 이 태핑이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게 뭡니까? 이 버터플라이 허그 아닙니까? 최근에 이제 정신과 선생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뉴스에서 이렇게 패널로 나오실 때는 항상 뭐 너무 힘드시면 이것만 한번 하셔도 도움이 됩니다. 뭐 아무도 설명 안 하고 이게 뭐냐면 이게 허리케인에 그 어떤 멕시코 허리케인이 많이 오잖아요. 이제 트라우마 전문 치료사들이 이제 갔는데 아이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 났다는 거예요. 막 거품 물고 막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그러다가 다 눈을 감으라 그런 다음에 엄마가 나를 꼭 껴안아듯이 나비가 나를 껴안아 주는 거야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버터플라이 허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측성 자극을 했더니 이 아이가 이제 다들 괜찮아졌다. 그래서 이제 버터플라이 허그라는 게 이제 자아 치유법처럼 자꾸 소개가 되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안구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안구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리세팅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리세팅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긍정적 기억을 지금은 막 부정적인 기억으로 세팅이 완전히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내 해마에 좋은 기억을 하나도 못 뽑아내는데 해마에 있는 좋은 기억을 어떻게든 다시 세팅을 다시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트라우마 세미나면서 이제 발표하시는 우리 박사과정 선생님들이 소개해 주셔서 저도 알았는데 2016년에 소개가 된 거더라고요. 플래시 테크닉이라는 게 또 EMDR 안에 또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뭐 버터플라이 헉도 같이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긍정적인 기억을 떠올립니다. 내가 엄마에게 사랑받았던 기억, 어린 시절 기억이라든지 내가 편안한 장소라든지 뭐 어떤 기억이든 좋아요. 근데 그 기억을 막 떠올리면서 버터플라이 헉을 하는데 그런데 중간에 눈을 이렇게 카박카박 하라는 거예요. 플래시라는 게 플래시하고 하면 눈을 카박카박 하는 거래요. 그래서 저도 논문 찾아서 읽어봤어요. 근데 왜 좋아진다는 얘기는 안 써 있어요. 근데 이게 어쨌든 긍정 기억을 리세팅하는데 신경학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런 어떤 케이스 example 논문이 많이 소개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것도 한번 소개해 보면 좋을 텐데 결국은요 EMDR 이름을 바꿉니다. 이분이 요거까지 아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이분이 이제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2000년대부터는 EMDR을 아이 무브먼트라고 안 해요. 그 EMDR하고 이미 소문이 났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요. Emotional and Mental Development and Reorganization 이렇게 말을 멋있게 만들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안구 운동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안구 운동이 물론 이제 내 막 강박이나 내 과각성을 떨어뜨리는 기능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인스톨레이션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기억을 내가 다시금 내 안에 신경계 안에 다시 리세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적 심리적 발달과 재조직화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안구 운동에 너무 우리가 치중하니까 그러니까 안구 운동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자원을 내가 없는 사람에게 자원을 만들어 줄 때는 애착과 관련이 있어요.
아까 부모님과의 애착도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애착과 내가 안정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80%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원 회복하는 80%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할 때 연구자들이 이제 제일 많이 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에 반려동물입니다. 인간보다 더 안전하다는 거야 동물이. 물론 이제 맹견이라면 좀 힘들겠지만 뭐 나 깨물고 막 이러면 안 되겠지만 이 강아지랑 같이 있으면 너무 편안하고 안전감을 느껴라고 하면 가장 좋은 게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동물이다. 그래서 제가 반려동물이지만 일부러 애완이라고 내가 너무 이쁘고 사랑하는 그런 동물이라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잘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이분이 정말 바닥이에요. 뭐 동물도 없고요. 부모님도 참 힘드시게 하는 대상이었고요. 그럼 이분은 어떻게 하냐? 내적 자원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운해가 내 심상 작업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상상의 인물을 떠올리게 만들고 뭐 예를 들면 뭐 종교가 있는 분 같으면 제일 좋은 게 종교적 대상이겠죠. 근데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알게 된 거예요, 저희가. 신경생물학을 몰랐을 때는 왜 이럴까? 그래서 프로이드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프로이드가 그 1차 세계대전 참전했던 용사를 이제 꿈 분석하면서 꿈이면 물론 자기가 이렇게 억압됐던 욕구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자꾸 악몽을 꾸는 거예요. 전쟁터에 있는 꿈과 죽는 꿈 꾸는 이상하다. 이건 내 이론을 바꿔야 되겠는데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트라우마 때문에 이분도 꿈이 그냥 단순히 억압된 미충족된 욕구가 충족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신경생물학을 공부해 보니까 이제 너무 이제 당연한 게 우리가 모든 트라우마 내담자들이 사실은 모든 감정이 두려움과 더 큰 절망 아니면 죽음의 공포로 가는 회로만 자꾸 서큘레이트를 하더라. 그래서 좋은 감정도 있고 좋은 기억도 있는데 이걸 다시 리세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정신의학 전문가들이 뭐 세월호 70명 생존한 아이들 평생 약 먹고 살아야 돼요. 이런 말 하는 것보다 우리 같은 심리상담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견뎌오신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에요. 또 이분이 갖고 있는 아주 작은 생존 자원이라도 극대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건 EMDR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리스톨링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인스톨링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거 할 때 같이 하면 좋다. 버터플라이 혹도 그렇고 아까 얘기한 그런 어떤 양측성 자극을 너무너무 불안한 사람에게는 눈을 감기고 가장 자기가 안전하게 생각하는 장소를 떠올리게 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다시 리세팅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고 상담하시라라고 하는 거고요. 대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도 훈련 받을 때 네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뭐 안전한 대상이 누구입니까? 뭐 상담사님이요라고 하면 그거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말을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있고 그죠? 우리한테 또 잘 보이려고 그러는 것도 있고 또 뭐 립서비스 그럴 수도 있으니까. 뭐 우리 엄마요. 그것도 하지 말래요. 엄마가 뭐 10번 잘해줘도 한 번 또 잘못한 게 또 떠올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상의 인물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뭐 nurturing figure라든지 너를 잘 보살펴줄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 제가 예전에 심상 작업 많이 하니까 미국 사람들은요 심상 작업 제일 보호해줄 사람 하면 무조건 배트맨이더라고요. 슈퍼맨, 배트맨 이거 많이 얘기해요. 그다음에 뭐 마지막 이제 와이즈 피겨라는 건 뭐냐면 이제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너에게 정말 지혜를 줄 수 있는 대상. 이게 또 종교 대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뭐 버진 메리, 뭐 성모 마리아가 나에게 있으면 좋겠다. 그분이 나에게 지혜를 주고 나를 안전하게 뭐 지켜줬으면 이런 어떤 상상을 하는데 이걸 이제 심상 작업하는 것 자체가 그냥 떠올리세요. 됐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몸이 그거를 감각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좌뇌적인 작업이랑 좀 다른 거죠. 심상 작업할 때는 실제로 보이세요? 그 뭐 대상이 그 대상이 뭐 어떻게 느껴지냐 그러고 뭐 안겨보면 그 느낌이 몸에 오냐 그러고 뭐 따뜻하냐고 그러고 뭐 어떤 느낌이냐. 굉장히 오감을 충분히 활용하는 심상을 진행하더라.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어떤 통전적인 그러니까 내 변형계가 그 편도체가 오작동하지 않도록 삐뽀 위험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내가 그 변형계조차도 안전감을 느끼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말로 하는 토킹 테라피가 아니라 어떤 긍정 자원을 상상하게 하는 조금 운해를 더 많이 활용하는 접근과 좌뇌 접근이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그 뭐 몸은 기억한다 뭐 이런 책 많이 보셨을 텐데 거기 그런 데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트라우마 잘 치료하고 싶으면 CBT를 잊어라. 대신
내담자와 요가를 배워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좀 지나친 말이긴 한데 이런 어떤 몸에 남아 있는 기억을 다루는 어떤 상상 자원 이게 되게 심상 자원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안산 온마음 센터가 코로나 그 세월호가 터지자마자 2015년에 우리 아까 NCS랑 똑같은 역량이죠. 트라우마 심리 치료 과정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월호와 관련된 그 분들이 이제 안산 온마음 센터에 오면 이걸 잘 숙지하고 가르치세요라고 하는 어떤 심리치료 과정인데요. 제가 뭐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 기본 과정, 심화 과정이 있는데 다분히 좀 예전 방식의 기반을 두고 있더라고요. 여전히 CBT에 관심이 많은 뭐 여기 최정호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함께 만드셨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좀 아까 얘기한 좀 통전적인 그런 몸과 매체와 상상을 잘 활용한 그런 치료들이 뭐 EMDR을 비롯해서 훨씬 더 효과적이고 증거 기반 심리 치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 심리 상담 분야 전문가들이 이 트라우마 심리 치료 과정 우리 온마음 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가습기 착유제 보건센터도 있으니까 여기서 좀 더 업투데이트된 좋은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서 우리 전문 인력들이 더 많이 준비돼서 앞으로 또 어떤 사회적 참사 국가 재난이 날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런 분들이 잘 없어요. 잘 준비된 분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난번에 그 JTBC 보니까 그 참사 나자마자 어떤 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구태 물어보더만 또 앵커가 심리 상담 뭐 받으셨다는데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굳이 뭐 도움이 전혀 안 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다고. 뭐 그렇게 밝히실 것까지는 없는데 앵커가 그 얘기는 사실은 지금 국가기관이 지금 하고 있는 데 연락했을 거예요. 뭐 임상심리사가 전화를 받았는지 정신보건 간호사가 받았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뭐 우리 심리상담사가 전화 받았을 수도 있고 근데 도움을 잘 못 드렸다는 얘기는 아마 이렇게 좀 충분히 우리 NCS에 꼭 우리가 함께 좋은 역량으로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트라우마 심리 치료를 좀 더 이렇게 잘 숙지하고 준비한 인력들이 많이 있을 때 우리 분야가 좀 더 우리 국가 재난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귀한 강의해 주신 권수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